안녕하세요. 첼리브레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저도 이제 되게 깜짝 놀란 게 이거 젠두 런칭할 시점 직전이나 뭐 런칭한 이후에 이게 상장되지 않을까 코인베이스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서 깜짝 놀란 게 코인베이스 프로에 이게 상장한대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로에 이제 상장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코인베이스에도 이제 뭐 텀을 두고 상장할 수 있다는 의미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반등을 뭐 약간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이제 상황인데, 제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마 호라이젠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상에 익명성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 채널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익명성 메타가 이제 막 배척당하고 막 상장 폐지되고 막 이럴 때 욕을 하고 떠나신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익명성 메타에 관해서. 근데 어쨌건 코인베이스, 미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호라이젠이 상장한다는 의미를 저는 이제 몇 가지 측면으로 보거든요. 되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만약에 FATF 권고안이 향후에 안 좋게 나올 거라고 판단했으면 코인베이스에서는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고, 그죠?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에 어떤 그 훈풍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으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있는 호라이젠 코인을 상장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아시겠지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코인베이스의 일부분의 파트 주주로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본인들만이 알고 있는 시장 방향성이나 규제 안에 관해서 아마 알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땐 아마 나쁘지 않은 시그널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디테일한 얘기는 이제 제가 좀 추후에 하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16일 날 태평양 시간으로 9시에, 이게 상장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코인베이스에 상장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일단 스탠다드한 거래소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인정받은 거래소고, 그러면 크라켄이라든가 아니면 제민이라든가 뭐 몇몇 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거래소들이 아마 줄줄이 상장이 아마 연이어서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젠두 런칭 전에 젠두 런칭이 10월 말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속속들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보면 코인베이스 프로 보면 젠 USD 그리고 BTC 페어 그리고 USDT 페어에 상장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경험담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2017년도 말인가? 그때 제가 다른 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 이제 비트코인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좀 일부분을 제가 이거를 좀 호라이젠을 그때 좀 많이 샀었어요. 그때 호라이젠 그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은 긁어야 돼요. 지금은 이거를 긁어야지 이렇게 막 호재성이 나와서 3,000개 막 뭐 900개 막 이렇게 걸리고 이래서 매수가 쉽지만, 이게 막 불장이다, 뭐 호재성 이슈가 없으면 여기 걸린 게 몇십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코인이 특성이 뭐냐면 물량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거래소에 속속들이 상장이 되면 어차피 유동성은 풀어야 돼요. 누군가는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코인이 그 회전이 되니까. 근데 어쨌건 코인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면 돼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없다는 걸 아시면서 특정 누군가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쥐고 있는 게 되게 많고, 거기다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드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장하고 유통돼 뭐 호재거리가 터지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좀 빨리 폭발적으로 아마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대표적인 코인이 아닐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립하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아시잖아요. 제가 이거 호라이젠 코인에 관해서 언제서부터 계속 떠들었는지. 어쨌든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좀 이런 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건 2017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하나의 어떤 호가창에 보면 몇만 개가 걸려 있어요. 그때는 내가 사고 싶으면 그냥 사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사야 된다, 5,000개를 사야 된다 그러면 쑥 긁어야 돼요. 위까지.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뭐 시장 상황이 많이 변했다. 그때에 비해서는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순앤샤인이죠. 지금 현재 이제 CEO 베리 실버턴 이제 뒤에 살짝 물러나 있는 현재 이제 상황. 근데 여기 보면 순앤샤인이 날짜가 21일에서 23일 날 그리니치 이코노미 뭐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이 가상자산 시장하고 이제 연결해서 뭔가 연설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 날짜적인 관점을 하나 보세요. 일단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 나와서 하는 거 날짜적인 관점을 저희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21일에서 23일이죠. 여기 보면 20일에서 22일. 자, 메인넷 행사도 20일에서 22일이다. 자, 지금부터 한 5일간 남았어요. 4일 정도 남았고 되게 중요한 건 FOMC 회의가 있죠. FOMC 회의가 21일에서 22일 날 있어요. 자, 겹쳐지는 게 있죠.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특히나 경계해야 할 시점에 이런 가상자산, 이런 이벤트, 거리가 다 날짜가 중첩된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FOMC 회의에서 또 비둘기적인 발언, 또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뭐 앞전에 며칠간에는 공포 시그널을 뭐 테이퍼링에 관한 공포 시그널을 주지만 성명 발표가 있으면서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가 만약에 흐지부지하면서 후반기로 넘어가면 이게 사실은 시장한테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뭐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유럽 ECB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랑 연결지어서 분석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을 시청하시면서 뭐 구독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러신 분들 많은데 구독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특히나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단어에 관해서 제가 자주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 인플레이션이면 진짜 미국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대로 그냥 테이퍼링하고 그냥 금리 인상하면 게임 끝이에요. 단순 인플레이션이라면. 근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지난 10년간 중에 가장 많이 검색 순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트위터상에 이제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자, 이걸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현재는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한국도 한국 부동산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경기를 이끌어내려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놔야 돼요. 주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준다, 대출 규제한다 라고 해서 어떤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는 거에 관해서 막아야 된다. 한국 정부에서 앞으로 보여지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스탠스를 취하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대출문은 줄여주는데 전세 대출은 안 막아. 이게 뭔 얘기야? 전세 대출을 안 막는다는 얘기는 부동산이 깔아앉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냥 선행해서 그냥 인플레이션 지수를 그냥 추종해서 쫓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정부에서 본인들 말대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만약에 진짜 얘기를 했다면 전세 대출을 해주면 안 되지. 예. 근데 앞과 뒤가 틀리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부동산 갖다 그냥 또 놀이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그냥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ECB에서 오늘 새벽에 4시 52분에 나온 건데 ECB에서 최근 유로존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시적이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일매일 하는 얘기를 똑같이 ECB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시적이란 얘기를 했단 얘기는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에 관해서 오늘도 이제 한마디 드리려고 그러는데 XRP 가지고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제가 XRP에 관해서 방송에서 언급을 하면 무슨 뭐 이거 갖다 뭐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기를 조회수 막 이런 의미는 없어요. 저도 XRP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저도 이제 뭐 물려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XRP가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게리 겐슬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규제안이 나오는데 핵심 기둥이 되는 거는 주제가 되는 거는 사실 증권이냐 아니냐예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익명성 코인에 관한 건 부차적이겠지만 어쨌건 규제의 기준이 되는 건 전체 시장의 XRP라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대단한 놈이라는 거죠. 예.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예, 전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분석하고 여러 인플루언서들, 뭐 해외에 있는 유명 인플루언서들 정보를 다 추려서 저도, 예, 하여튼 뭐 이렇게 고심해서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누가 떠들어서 사고 막 팔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제 성격상. 자, 그리고 2010년도에는 아이폰을 하나 사려면 8557비트를, 예, 뭐, 그걸 해야 된다. 페이를 해야 된다. 2020년에는 0.06134 비트를 페이해야 된다. 2021년에는 0.01709를 페이해야 된다. 갈수록, 예, 어떻게 되나요? 자, 비트코인 개수는 적게 페이해도 되고, 근데 지금 현재는 이거를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21년도 프로맥스 같은 거 살려면 뭐 메가수, 그러니까 메모리가 좀 큰 거 살려면은 150에서 200은 줘야 되거든요. 예, 200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향후에 2022년에는 비트코인이 여기서 1억을 넘어가고 2억 가까이 만약에 찍는다면 이게 얼마나 많이 더 줄어들까요? 0.0 뭐 0 뭐 9 정도 되겠네요. 8이나. 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이 나쁘지 않게 갈 수도 있다. 향후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저도 이제 하게 된 게, 오늘 새벽에 또 이런 게 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레이스케 자산운용사가 마이클 스넨샤인이 이게 야후 바이낸스거든요. 여기하고 이제 여기에 나와가지고 서밋을 개최할 건데 27일 날 개최할 거다. 그러니까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CEO가 앞에 나와가지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일에서 22일 사이에도 또 한 번 나와서 포럼에 또 진행되고, 야후 파이낸스에 나와서 서밋도 진행하고 요런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 결과는 나올 거라 생각하고, 수리제님이, 자, 수리님 같은데, 예, 톡방의 수리님 같은데 이분이 되게 좋은 문장을 하나 다셨어요. 2021년은 가히 NFT, P2E, 게임파이 메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을 실현해낸 코인들이 소리구, 루나의 독주가 멋있었던 2, 3분기였다. 이제 다가올 4분기에는 비트코인 템루트와 맞물려 프라이버시 메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젠두 런칭으로 익명성 대장주로 떠오르길 바랍니다. 네, 떠오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저는 호라이젠과 지켓이 뭐 동시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뭐 2016년에 그때는 모네로 갔다 돈을 좀 벌긴 했는데, 그때 뭐 한참 막 펌핑 있을 때 다 매도하고 비트로 바꿔놓고 뭐 비케로 가거나 그랬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어쨌건 이분이 말씀하신 이 문장이 딱 맞아 떨어지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올해 초에 분명히 그 말을 했었어요. 뭐 사람들이 뭐 상장되기 전에 중간중간에 막 지루한 폭락장이 왔었을 때 뭐 괜히 선동하는 거 아니냐, 베리 실버트 욕하고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과거 지난 몇 년간 그분이 했던 말의 사례를 보면,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던 말을 보면 다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해제라는 말을 분명히 하는 날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익명성 메타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호라이젠과 지켓시에 관해서, 예, 본인 트윗에 분명히 올려놨기 때문에, 예, 두 개 다 아마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플레이션 해칭 대비해서 우리가 뭐 오데마 피게 뭐 이런 시계를 차고 다니고, 아니면 뭐 누구 말 맞다나 뭐 벤틀리, 롤스로이스 이런 걸 타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코인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허례허식 하려고 저도 마찬가지로 코인 투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막 뭐 가뭄이 창궐하는 시절, 그리고 글로서리 빌 뭐 여기 나와 있는데 1년 동안 식료품비가 30%가 상승했대요. 여기 끝에 나와 있는 거대로. 자, 우리가 가상자산에 잘 투자를 했으면 이건 해칭이 된 거예요. 이미 해칭이 됐고,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분명히 그 차례가 분명히 와요. 예,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어쨌건 가뭄이 극심해지고 그러면 전 세계 수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그로서리에서 상승하고 있는데, 향후엔 어떻게 될까요? 향후 5년 후에는 과연 짜장면 한 그릇 값에, 아니면 쌀 20kg짜리 한 푸대 가격이 과연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을까요?
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전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1억 1억 하면은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체감이 되게 많이 틀릴걸요. 지금 10억이라는 어떤 그 단위랑 1억이라는 단위를 과거 5년 전에 생각했던 거랑 되게 많이 틀릴걸요. 집값도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막 억 단위 막 이랬는데 지금은 10억 단위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코인 투자를 좀 약간 포텐셜을 보시면서 큰 관점에서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가격에 막 1회 1비 하시기보다. 그리고 미국의 상원 의원이 게리 갠슬러가 이제 규제안에 관해서,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의 어떤 그 규제안에 관해서 명확한 규제안이 필요로 하다. 혁신을 위해서는 뭐 이런 말씀을 이분이 하셨는데 이분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명확한 규제안을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XRP 외에 그 외에 몇몇 개 대상이 될 수 있는 코인들 갖다 증권으로 규정을 시켜버렸다는 얘기는 게리 갠슬러가 이대로 그냥 있지는 않을 거예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면서 이게 ETF하고 맞물려 있지 않을까. 4분기 안에. 그런 생각을 이제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얘기는 뭔가를 아마 끄집어낼 거란 얘기예요. 게리 갠슬러가 여기서 그냥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욕만 먹고. 그리고 호라이젠이 상장이 됐어요. 코베이 이제 상장이 됐고, 비트렉스에는 익명성 코인 메타가 하나 둘씩 입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건 익명성 메타가 이제 돌 거라는 어떤 그 기대감이 시장에 이제 부풀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코인 중에 디센트럴 랜드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지금 현재 빌빌대고 있는 것도 있어요. 파일 코인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라이트 코인 이런 것도 스텔라 루멘, XRP. 저는 여기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이직 어텐션하고 라이브 피어만 빼고 나머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고 이 차이지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GKC에 관해서 안 올라가니까 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코인 투자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호재성 이슈 이런 메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웨이브 파동이 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내가 알아서 움직여야 돼요. 이게 욕을 할 필요도 없고, 어쨌건 저는 10분의 1밖에, 이게 호라이젠 대비해서 GKC를 10분의 1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얘대로에 아마 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XRP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죽어있는 중국 시장이 이제 죽으면서, 죽어있는 네오코인도 그냥 가든 안 가든 그냥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코인 투자하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차트상 봤을 때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떠나고 막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나 톡방에서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면은 이게 펌핑이 과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다 이것도 인도 시장의 큰 포텐셜을 보고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어쨌건 GBTC, BCH,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얘네야말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대표적인 코인이고, 아직 지금 많이 안 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ETF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날 가능성이 8,000개 넘는 코인 시장에서 가장 높은 코인들이 얘네들이고, 그건 누구도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부터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그레이스케일은 그거를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는 코인들이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에요. 그 외 코인들은 아직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CTC 코인을 제가 톡방에 자주자주 들어가진 않는데, CTC 코인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CTC 코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요즘에 이제 고팍스 때문에 좀 한편으로는 좀 조바심 내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 이제 두비가 저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말한 게 있거든요. 두비하고 알고 지낸 지 되게 오래됐으니까. 근데 두비님이 저한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통은 이제 코인 회사들이 어떤 게 있냐면 도망갈 생각만 되게 많이 해요. 근데 CTC 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내용과 인프라를 만들고 상장은 추후에 확실할 때 할 거다.
확실하게 아마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서울에서 지금 전광판에서 속속들이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빈 껍데기를 갖고 그냥 엑시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나이지리아에서 그리고 뭐 어디 어떤 뭐 전 세계 어떤 지역에서 인프라를 깔고 있다는 확신이 있고 그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상장도 분명히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코인베이스에 호라이젠이 상장이 했지만 뭐 한국 대형 거래소부터 해가지고 추후에 분명히 CTC도 상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막 요지부동하고 막 요런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냥 포텐셜 이분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끝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힘을 내시고 내가 가진 코인은 왜 상장 안 해? 내가 가진 코인은 왜 이러지 마시고 다 그래도 생각이 있고 한 사람들이 다 하는 말과 행동들이고 다 관련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